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야당이 박수를 안 쳐줬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7차 변론 기일이 어제 열렸습니다. 눈에 띄는 장면들 여러 개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먼저 방금 말씀드린 야당이 박수를 안 쳐줬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인데 이건 네.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헌재가 추린 4가지 쟁점이 있었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첫째 계엄 선포, 둘째 포고령 발표, 셋째 국회 침탈, 넷째 선관위 침탈인데 네. 이 중에 1번 계엄 선포 부분이 어제는 주로 다뤄졌습니다. 계엄 선포까지 절차가 이게 합법적이었던 거냐, 위법적인 건 없었냐, 뭐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본 거죠. 네, 그리고 사전 모의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제일 먼저 이상민 전 장관이 나왔었잖아요. 네. 절차적 정당성, 즉 계엄 직전에 국무회의에 대한 질의가 많이 오갔어요.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의 답변은 다른 국무위원들도 이거를 국무회의로 알고 왔을 거다라고 했고, 또 처음에는 국무위원 7명이 모였었다가 이걸로는 의결 정족수가 안 돼서 나중에 더 불러서 11명이 모였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절차를 지켰다라는 뜻인데 이게 사실 다른 국무위원들이랑은 진술이 엇갈리고 그렇죠. 있는 거죠.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했었고, 이제 수사기관에서 한덕수 총리도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이게 11명이 모였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그 11명 기준으로 했을 때는 회의가 5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회의록 없고 서명 없다 이런 점들이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작은 모임도, 음. 개모임도 그날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기록을 짧게라도 하는데 여기는 지금 어떤 녹취도 속기도 회의록도 없는 상태라는 거. 네. 과연 이렇다면 정말 제대로 된 심의 절차, 심의 회의를 거친 거냐, 이제 이런 물음이 어제 있었던 거죠. 어제 재판관 한 명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보통 그런 국무회의 할 때 처음에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제안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원래도 없었으니까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답이 제대로 안 될 정도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판단이 앞으로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전 단수,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정말 이상민 장관이 소방청장한테 지시했느냐, 이 부분도 중요했는데 어떤 답변이 나왔죠? 그 답변은 직접 듣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제가 이제 광화문으로 돌아가는 제 차 안에서 그 쪽지 본 게 생각이 났습니다.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물어본 다음에 아까 그 쪽지가 생각이 또 나고 걱정이 돼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거고, 국민 안전을 생각해달라고 당부를 한 거지 단전 단수 지시는 안 했다는 거네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쪽지를 보긴 했다. 그러니까 공소장에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한테 쪽지를 직접 보여줬다라고 공소장에 나와 있었는데 예. 보긴 했는데 저 먼 발치에서 멀리서 봤다. 얼핏 본 거다. 음. 그러니까 명확하게 직접 제시를 당한 건 아니었다라고 했고, 직접 제시를 당했든 뭐 멀리서 봤든 보긴 봤는데 소방청장한테 지시한 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방청장이 봤다고 한 건 이상민 장관 머릿속에서 들어가서 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제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답은 안 나왔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쪽지가 있었다라는 건 인정을 했잖아요. 예. 그럼 그 쪽지를 누가 쓴 건지, 어떻게 전달이 된 건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해소가 안 됐는데 그것까지 재판부가 더 들어가서 파볼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보통 형사 재판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변론을 하게 될 텐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들어가진 않았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신원식 안보실장이 어제 증인으로 나왔었습니다. 예. 신 실장에 대해서는 계엄 사전 모의 부분이 이제 질의가 들어갔고요. 네. 작년 3월 말 4월 초 공관 만찬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장관,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 조태용 그 국정원장 등등이랑 같이 만찬했을 때 비상사태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건 맞다. 그러나 그걸 내가 계엄이라고까지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비상사태에 대한 논의는 이제 그때부터 있었고, 다만 이걸 계엄이라고 의미했는지 요건 이제 재판부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도 있었죠. 나는
어떤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 썩 유용한 방법이 아니라고 말을 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답을 했어요? 라고 재판관이 또 물었어요. 그러자 신원식 현재 이제 안보실장 당시 국방장관이 대통령이 꼭 나보고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 그리고 만찬이 끝난 다음에 김용현 당시 경호실장한테 절대 안 된다. 그 절대 안 된다. 대통령 잘 모셔라. 라고까지 난 당부를 했다. 그리고 나서 이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은 8월에 돌연 교체되죠. 그랬죠. 예. 그렇게 그 당시에도 사실은 이제 이 교체를 둘러싸고 더 이제 본인이랑 대통령이 잘 통하는 김용현 장관을 세우기 위해서 신원식 실장을 다른 자리로 보낸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었는데 그게 맞아요. 사실로 이제 확인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중국의 선거 개입설, 뭐 음모론도 어제 같이 나왔었어요. 뭐 중국이 하이브리드 전쟁, 그러니까 뭐 정치 공작이랑 심리전을 병행한 전쟁을 일으킬 위험이 커지고 있고 부정선거에도 관여할 수 있는데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서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라는 게 윤석열 측의 이제 주장으로 나왔는데 사실 이건 계엄 선포할 때도 안 나왔던 얘기가 추가로 나온 거고요. 이 얘기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그럴까요? 네. 중국은 타국의 선거에 개입하는 정치 공작, 가짜뉴스나 거짓 정보 확산을 통해서 타국에 위해를 가하는 인지전, 여론전 또는 ICT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전 등 이런 전법을 종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네, 그런 보도를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중국이라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을 위한 시도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하시죠? 그 가정을 전제로 외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답변하지 알겠습니다.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의 질의에 신원식 실장의 답변이었고요. 네. 역시 신원식 실장 뭐 부정선거 이런 그런 답변을 하진 않았습니다. 예. 부정선거 공방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질의에서 특히 더 많이 나왔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을 주도했던 3차장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네. 선관위 어떤 서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안이 취약하다라고 답변을 하면서도 이거를 이 백 전 차장 같은 경우에도 부정선거 가능성까지 연결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같은 경우 네. 이 사람이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었는데 네. 부정선거는 실제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이 증인을 우리가 어제 주목해서 봤던 이유는 대통령하고 친한 사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갈 때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이 올라가도 돼라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인 인물인데 과연 뭐라고 답을 할까 이 부분이었던 네. 거잖아요. 그리고 질의에도 그런 게 나왔어요. 본인이 그렇게 친한데 그리고 이런 자리에 있는데 대통령이 혹시 부정선거 관련해서 본인한테 따로 질문한 적이 있었느냐라고 했는데 난 그런 질문도 받은 적이 없었다. 예. 그런 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황교안 전 총리 어제부터 그 변호인단에 합류를 한 거죠. 네, 합류가 됐고요. 사실은 어제 그 증인 옆자리에 황교안 그 전 총리가 있었기 때문에 주목이 많이 됐었어요. 그 장면이.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네, 그러니까 준비돼 있나요? 선관위 네. 사무총장과 황교안 전 총리와의 질의응답입니다. 한두 가지만 더 질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투표관리관은 투표 용지를 교부함에 있어서 사인, 즉 개인 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 것은 잘 아시죠? 법상 그렇습니다. 법에 명백하게 투표관리관의 사인, 개인의 도장을 찍도록 돼 있어요. 그걸 규칙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법원이나 헌재에서 이에 대해서 불법이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났습니다. 이 사안은 실제적으로 그 법률 해석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 권한은 대법원에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헌재에서 유권 해석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법률 해석을 개인적으로 하시면서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 입장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좀 짧게 편집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어제 계속 요 공방이 있었어요. 아니 왜 날인을 투표지마다 일일이 안 찍고 그거를 인쇄한 걸로 대신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부정선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을 하자 선관위에서는 아니 그거 일일이 어떻게 다 찍느냐. 그래서 헌재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구했고 헌재에서 문제 없다고 했다. 요 공방이 계속 이어졌어요.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률 자체보다는 그 밑에 있는 규칙을 준용해서 이제 우리가 시행을 했다라고 답을 했는데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니 법 조문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같은 질문을 반복했었습니다. 예, 자, 요 장면도 어제 좀 인상적이었었죠. 자, 일단 여기까지 김준일 평론가. 예. 예, 논평 듣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먼저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제 검찰 공소장이나 이쪽에서 나오면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서 그거를 소방방재청장한테 얘기를 했고 소방방재청장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경향 뭐 한겨레 뭐 MBC, JTBC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건 도대체 뭐냐? 사실은 이제 아무리 이제 헌재에서 얘기하는 게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말이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건데 그럼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헌재가 판단하죠. 국민들도 판단하고 예. 헌재도 판단할 것이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음. 아니, 소방청장이 지금 없는 말을 지어내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단전선 단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는데 받았다고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굳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할까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한 가지 뭐 이제 이를테면 가정인데 네. 평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너무 싫어서 이 교회에 한번 보내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이유가 뭐 있지 개인적인 않은 원한이 한. 있지 않는 한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 단전단수도 쪽지 뭐 이것도 멀리서 이렇게 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 시력이 좋지 않으면은 국무위원을 못 하겠구나 대한민국은 뭐 몽골 사람 정도 시력이 돼야지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찬성이나 반대니 워딩 이런 게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여러 명이 반대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전원이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어제 그 말 중에도 음. 한 자리에서 말하면서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반대를 계엄을 만료한 건 위법위헌에서 만료한 게 아니고 정무적 부담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만료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료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위법위헌에서가 아니라 정무적 부담 때문에. 그래놓고 뒤에서는 찬반에 대한 토론이 없었다, 밝히지 않았다. 이것도 좀 모순이더라고요, 이상민 네. 장관 발언이.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모순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제가 눈에 띄었던 거는 아까 전에 이제 신원식 이제 안보실장한테 나와가지고 계속 얘기 뭐 영상으로 잠깐 나왔지만은 뭐 이런 식이에요. 물어본 게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몽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뭐 대만 문제는 쉐쉐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하이브리드 전을 전개하기에 적절한 환경 아닌가? 이게 도대체 왜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헌재하고 관련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바깥에 지지자들한테 지금 이 메시지를 주는 거고, 뭐 이제 중국 반대하는 뭐 집회라든지 이런 게 지금 지난 7일에 예를 들면은 중국 대사관, 명동에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 뭐 멸공 페스티벌 뭐 집회 열고 뭐 시진핑 아웃 탄핵 무효 뭐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그쪽이 험악했거든요. 예. 그리고 중국 대사관도 중국은 일관되게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지해 왔다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반중을 고리로 해가지고 지금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는 거지, 이게 좀 진지하게 이거를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부정선거로는 결국은 어제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게 기술적 결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왔지, 이게 부정선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증인들이 다 거부를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그 국정원 3차장이 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우호적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예. 근데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를테면 기술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국정원이 부정선거에 대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흔적을 찾았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악성 이메일 감염된 PC 있는 거 맞고 망분리가 미흡한 것도 맞고 청인 이미지 파일 저장도 있었던 거 맞죠? 했더니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외부 침입 흔적이 있었느냐? 그거는 확인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 뭐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정선거는 있지 않았다라는 쪽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답을 안 하거나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얘기했냐면은 예전에 지난해 12월 대국민담화에서 선관위가 5%만 지금 그 시스템 점검에 응하고 나머지는 불응했다, 응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어제 이제 그 백종욱 전 차장한테 물어보니까 네. 선관위가 안 응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해봤는데 이게 방대해가지고 5%만 한 거다. 나머지는 근데 대충 다 유추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말 자체가 다 거짓말이었다. 그러니까 그게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선거로에 대해서 사실상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윤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얻어서 진술을 좀 길게 했습니다. 그 부분도 화제였어요. 네, 아까 제가 주제로 말씀드렸던 국회 가도 박수 안 쳐주더라. 이 얘기가 사실 좀 가장 화제였는데, 시정연설 때 보통은 대통령이 가서 연설하면 박수 쳐주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그냥 거기 들어오지도 않더라. 그게 계엄
하게 된 어떤 동기 중 하나였다라고 발언을 해서 참 충격적인 뭐 감정이 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었고요. 또 하나 그런 취지죠. 옛날에 아무 일도 계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발언했었잖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 계엄 때 오히려 그 계엄군이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했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군인들이 폭행당했다. 네. 한번 직접 듣고 올까요? 네.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계엄 상황에서 경비와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자, 요 발언 김준일 평론가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다친 군인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뭐 그러니까 이게 여러 명이 이제 격앙되게 그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군인을 투입하지 않았으면은 이게 생기지 않을 일인데, 군인들이 지금 들어가고 유리창 깨고 네. 아니, 그러니까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유리창을 깼다라는 이런 궤변까지 지금 나오고 있으니 사실은 그 하급 군인들도 다 피해자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요. 장병들도. 예, 네. 그 저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좀 책임 있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황당한 얘기를 좀 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예. 또 하나, 그리고 윤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엄 해제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제대로 못 갖고 와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계엄 해제까지. 네, 해제되는 과정에서 내가 이런 상황이었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최근에 그런 증언이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해제하냐 마냐 할 때 대통령이 법전 찾아보고 있었다. 아마 그 증언까지 좀 반영된 해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그가 또 중요한데, 네. 어제 그 증인 채택을 좀 기각했어요, 헌재에서. 그러니까 8차 변론 기일로 끝내면 안 된다. 뭐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이런 증인들을 좀 더 불러서 변론 기일을 연장하자라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는데 헌재가 결국 안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론 냈습니까? 네, 한 총리랑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 이제 증인 채택을 기각했고요. 또 인천 연수울, 옛날에 민경욱 전 의원 이제 지역에 투표 문제가 있다라고 대조해 달라라는 검증 신청이 있었는데 이것도 네. 다 기각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목요일 내일이네요. 내일 진짜. 내일이 내일이 끝나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지정된 변론 기일은 하루 남은 거고요. 추가로 또 그 신청한 증인이 있어요. 강희구 부속실장이나 박경선 전 동부구치소장, 그리고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뭐 이렇게 추가 증인 신청이 있었는데, 뭐 사실 비상계엄이랑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 최후 변론 정도 듣고 아마 최종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잠시 후 인터뷰로 좀 더 풀어보기로 하고 두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반도체 관세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 전쟁 결국 반도체로까지 확전이 됐고 우리 이름도 나왔고요. 네, 일단은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부과 계획의 어떤 포고령 서명하면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검토 중이다라고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어요. 사실 자동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3위거든요. 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한테 좀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철강 관세 어제 서명이 들어갔는데 예외나 면제는 없다라고 하면서 네. 이제 우리나라도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국내에 종사하는 이제 인원수만 해도 한 49만 명 정도거든요. 이제 그 전까지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하는 그런 방향성에 이제 나왔던 뉴스보다는 훨씬 더 큰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예. 예상했던 대로 지금 예외 없이 착착 관세 폭탄 터트리고 있네요. 예, 이게 그러니까 2018년에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그때도 철강 25% 관세를 이제 매기려고 했는데 우리가 한미 FTA를 맺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무관세로 하는 대신 263만 톤으로 제한을 했는데, 이거 아예 물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했는데, 이제는 이게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미국산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다 관세가 다 매겨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안 좋은 신호입니다만 이게 무조건 우리에게 엄청 이제 우리만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신에 이제 쿼터가 이제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철강 수출 상위 5개국이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한국, 독일 순이니까 우리가 예. 4위거든요. 예. 근데 물량을 더 풀어서 이렇게 이제
더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미국의 철강 산업이 뭐 엄청 경쟁력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세지지만 이 고부가가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또 한국이 강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있다라고 합니다. 경쟁력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잘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현지에 있거나 이런 데들이 이제 미국산 강판을 이제 사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거기에 현지에 있는 데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를 만약 이용해가지고 물건을 만들면 거기다가도 관세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철강 수출만 안 하면 되는 거 좀 피해보고 나머진 괜찮은 거 아니요가 아니라 가전제품, 가전업체까지 다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동차 업체도 영향받는 거고. 미국산을 사야 되고 이제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 중에서 일부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아예 미국에 제철소 지금 건설하는 것도 꽤 오래 한 몇 달 전에 발표가 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예. 예,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프닝에서 언급드렸던 대전에서 숨진 하늘이 관련된 이야기는 2부 인터뷰로 여러분께 길게 소개해드리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